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고든창 변호사. 고든창 변호사를 요시다 겐지 일본 특파원이 인터뷰를 한 것을 뉴데일리에 실었네요. 이거 참 글로벌 시대에 요시다 겐지 일본 이제 서울 특파원이죠. 한겨레 신문 서울 특파원 한 사람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고든창을 인터뷰한 걸 한국 신문인 뉴데일리에 실른다. 이게 글로벌 시대입니다. 의미가 상당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고든창은 뭐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최고 전문가인데 요시다 겐지 이 양반도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분석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반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요. 이재명은 경계 대상, 전 세계가 우려, 트럼프 정부의 장애물. 이런 제목인데 부제목은요.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한 공산주의자.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극단적. 이재명 집권하면 친중, 친북으로 기울 것. 뻔한 얘기 같죠? 아닙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읍니다. 우선 편집자 주가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고든창은 팍스뉴스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토크 프로그램 고정 출연 패널이다. 중국계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1951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다. 코넬대 로스쿨을 나와 유수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정치평론가 활동을 통해 미중 및 한미 관계 전문가로 유명하다. 미국 최대의 우파 정치 행사인 CPEC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 2월 22일 CPEC의 마지막 날 피날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고든창인가요? Great! 위대한 고든창입니다. 일어나세요! 스탠드업! 그를 호명하며 청중들 앞에 일으켜 세워 칭찬했다. 고든창은 그의 앞선 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보다 더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명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고든창 변호사의 그 모습 화면을 캡처하면 실었네요. 글이 이어집니다. 고든창을 인터뷰한 필자는 일본 산케이 신문 산하 유력 영자지인 재팬 포워드의 서울 특파원이다. 21년부터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그는 한국어문 구사에도 아주 능하다.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에서 시작을 전공했다. The Diplomat, 아시아 타임스 등 영자지는 물론 일본의 주간 신초, 월간 하나다에도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본지에 일본인 기자의 양심 고백, 외신 기자인 나도 계몽되었다. 한국 법치주의 붕괴 우려한다를 기고 주목을 받았다. 이 글은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대한언론인회보에도 다시 실릴 만큼 화제가 됐다.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상호 관세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90일간 유예 조치가 내려졌지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일괄 10% 관세,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단 한 번의 정책으로 트럼프는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글로벌 정책 결정자들은 그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 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4월 4일 한국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전환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접촉한 미국 내 지식인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의 부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친중 행보를 서슴지 않는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포위 전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 문제, 미중 패권 경쟁, 중국 대만 관계 등 세계 질서가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상황을 미국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필자는 최근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중국의 몰락 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 고든창 변호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우려할 대목인가? 질문에 답이 이어집니다. 이재명의 부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내가 그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는 북한과 사실상의 병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 및 북한에 밀착하려는 강경사회주의적 인물이다. 정치 노선뿐 아니라 정치 스타일 또한 무자비하다. 문재인과 유사한 이념적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한층 더 극단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좌파 정권들이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 역시 이재명의 대두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주요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재명이 집권하게 된다면 한국은 공산권의 우호적인 국가로 기울 것이고 이는 트럼프 정권이 주도하고자 하는 대중국 전략의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동북아 영내 질서 전반에도 불확실성과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관세가 궁극적으로 중국 봉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중국의 약탈적이고 범죄적인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고 최종적으로 중국과 딜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러한 무역 관행은 공산당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일본, 한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먼저 협상을 타결한 뒤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협상 시점에는 중국이 고립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이 계획에 순순히 응할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 한국과 협의점 찾을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는 질문에 고든창이 답변합니다. 일본, 한국 또는 브뤼셀 등과의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파트너로부터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전략은 이들 국가와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질문이 이어지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놓으려고 이른바 리버스 닉슨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리버스 닉슨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이게 답변이 이어지는 거죠. 푸틴과 시진핑이 세계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는 같은 편에 서 있다. 러중은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고려할 때 이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려 주일날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은 전 세계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푸틴은 스스로 괴물로 자처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과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본과 한국을 중국과 더 가깝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고든창이 답변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실제로 중국은 그런 상황을 원할 것이다. 최근 몇 주 동안 삼국 정상 간 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분열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이 영토 분쟁과 무역 분쟁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질문이 이어지죠. 워싱턴의 매파적 정책과 영내 불안정성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촉발할 가능성은 고든창의 답변은요. 최근 몇 주 동안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심지어 호주까지 겨냥한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훈련이 이어졌다. 이는 중국 내 정치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에게 특히 나쁜 타이밍에 부과됐다. 중국 경제는 이미 위축되고 있고 부채 위기가 그들을 강타하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까지 부과된 것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위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는 대만에서든 다른 지역에서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질문 이어지죠. 2027년 대만 침공설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가? 답변. 특정한 날짜에 많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진핑이 베이징 통치 체제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 지금 중국은 언제든 기습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중국 내부의 불안정성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 시점은 2027년일 수도 심지어 2025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 이렇게 한반도 전문가인 요시다 겐지 특파원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과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두 전문가가 내다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고든창의 분석은 상당히 지금까지 한 게 맞아떨어졌고 상당히 예리합니다. 한국 상황을 한국의 전문가들, 저 같은 정치평론가들보다 뛰어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데 과거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했을 때 일본의 한 번도
번도 가보지 않는 미국의 일본 전문가가 있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쓴 일본 전문가가 있는데 일본 땅을 한 번도 안 가보고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토대로 그때 이제 백악관에서 준비를 합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한 준비. 그래서 결국은 일본을 굴복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한국의 정치학 박사들, 평론가들보다 고든 창이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꿰뚫고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꿰뚫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이제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공산주의로 간다. 그리고 북한과 무리하게 극단적으로 합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하고 같이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코너에 몰렸다. 트럼프 관세전쟁 벌이기 전에도 이미 고도성장이 중국이 끝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이 어려워지고요. 세계 어느 나라나 특히 이 선진국이 아닌 이렇게 뭐 개발도상국, 이 중국은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죠. 왜냐하면 국가는 크지만 전체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봤을 때 1인당 GDP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개발도상국 내지는 후진국에도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개발도상국이라고 치면은 이 개발도상국의 문제점은요. 고도성장을 못하면 나라가 위험해져요. 고도성장을 해야 정치체제도 안정을 찾고 독재도 힘을 받습니다. 근데 고도성장이 안 될 때 독재가 힘을 잃고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고 경제가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어요. 선진국은 이미 탄탄한 그 기반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물가가 어쩌다 뭐가 어쩌다 이래서 뭐 관세 정책을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 방에 국가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 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내공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내공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좀 하락할 뿐이죠. 근데 개발도상국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나라에는 돈이 많지만 국민들은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쉽다. 공장도 무너지기 쉽다. 부동산 무너지면 연쇄 효과로 부동산의 경기에 빌붙은 건설회사에 불붙은 하청업체들, 하청회사에 거기 먹고 사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그 근처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뭐 상업 지역이라든지 같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붕괴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관세전쟁 벌이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피니시 블로를 관세전쟁으로 트럼프가 말하자면 강력한 피니시 블로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휘청휘청한 상태에 그로키 상태에 그냥 때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KO로 될 상황인데 그런데 시진핑이 순순히 KO 될 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KO 될 상황에서 무슨 짓이든지 벌인다는 거예요. 페어플레이 하는 선수는 KO 펀치 맞고 쓰러져서 패배 인정하죠. 아니면 뭡니까 코치가 타올 던져서 게임 졌다고 그러죠. 생명이 위험하니까 타올 던져서 졌다고 그러는데 시진핑이나 푸틴은 그렇지 않아요. 반칙을 해서라도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한다. 반칙으로. 그게 전쟁이라는. 그래서 푸틴도 위기 때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우크라이나죠. 국내 정치적으로 푸틴이 그때 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국내 뭐 부패 혐의 드러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입장이 어려웠어요. 그때 전쟁 일으켰잖아요. 핑계는 다 있었습니다만은 시진핑도 마찬가지라는 지금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그다음 민중 봉기에 대한 위협,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이런 거 위험한 상황에서 돌파를 못하겠으니까 대만 침공이라는 카드를 쓴다. 그러면 대만 침공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린 미국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중요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첫째 숙제, 이재명 대통령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고든창이 지적합니다. 둘째, 대만 시진핑이 침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체절명입니다. 대만만 절체절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이에요. 그래도 거긴 수개표 완벽하게 해서 선거는 완벽하잖아요. 우린 부정선거까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